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네, 올해 경기 침체가 이어지면서 고용시장이 역대 최악이라는 보도 많이들 접하셨을 겁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신규 채용은 줄어들고요. 실업급여 신청자는 점점 늘었는데요. 이번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사태로 내년엔 고용시장은 올해보다 더욱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청년 일자리 문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유빈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저희 프로그램에 5개월 만에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고용시장이 더 안 좋아지면 안 좋아졌지 긍정적인 소식은 안 들리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네, 8월에 뵌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당시 고용 데이터가 7월까지 나왔었고 1월부터 7월까지 취업자 수 증감이 평균 21만 3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최근인 11월 기준으로 보면 그 증가폭이 17만 9천 명으로 줄어든 상태고요. 고용률도 당시보다 0.1% 줄어든 63.2%이고 경제활동 참가율도 0.3%포인트 줄었습니다. 여기에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이야기를 나누겠지만 고용보험 가입자와 실업급여 신청자 현황도 좋지가 않고요. 더구나 이달 초에 발생한 계엄의 영향이 고용에도 크게 반영될지 모른다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져 있는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마지막 밴 후로 5개월 남짓 지나긴 했지만 노동시장이 주는 신호는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11월 일자리 고용 통계를 보면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폭이 2021년 1월 이후 46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고 하고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다고요. 예, 11월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숫자를 보면 1,575만 명 정도고요. 전년동을 대비해서는 18만 9천 명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만 증가하긴 했지만 이 증가폭은 2021년 1월 이후로 46개월 만에 최저치이고요. 이거를 11월 기준으로만 보면 무려 2003년 이후로 최저치예요. 20년 만에. 맞습니다. 예. 상당히 안 좋은 숫자이고 그마저도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 외국인 노동자의 당연 가입에 따른 증가분이 받쳐주는 결과이지 내국인만 보면 내국인 가입자 수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쪽을 보면 증가폭이 아주 큰데 11월 실업급여 신청자는 9만 명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이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11월보다도 아주 많은 숫자이고요. 상당히 충격이 컸을 때보다도 많은 숫자이고 9만 명이라는 숫자를 기록한 것 자체가 역대로 처음입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신청자가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을 보면 건설업과 정보통신업 쪽인데 이쪽 산업의 경기 악화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여기에 이번 비상계엄 사태가 노동과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이 비상계엄 사태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보려면 과거에 우리가 좀 유사한 사태를 겪은 적이 있었거든요. 이 사태라 비교해서 좀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2016년도의 탄핵 정국입니다. 국정농단 사태가 2016년 10월에 발생을 했고 그 후에 빠르게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지면서 2017년 5년에 대선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전국 불안기가 한 3분기 정도 지속됐었는데 당시에는 이런 전국 불안 말고도 한진해운 조선업 위기가 있었고요. 또 제조업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취업자 증가폭은 다소 둔화됐지만 탄핵 전후로 보면 아주 큰 고용 변동폭이 이루어졌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1980년의 계엄 전국인데 같은 계엄 사태라는 점에서는 시적으로 더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로 이 1979년에도 2차 오일 쇼크가 있었는데 이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경제 성장률이 아주 곤두박질을 쳤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첫 해는 6.5%를 기록을 했고 다음 해에는 5.2%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거든요. 다만 이때의 이 취업자 증가폭은 대부분이 이 오일 쇼크의 영향이었지 어떤 이 계엄 전국의 영향이라고는 보기가 힘들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사례들을 종합을 하면 현재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전망할 수가 있겠는데요. 다만 전제가 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정치적 프로세서들이 빠른 시일 내에 안정화된다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네. 만일에 이 계엄 전국이 오래 간다면은 그만큼 그 고용의 영향도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일용 근로자 쪽
이쪽에 있어서의 우려가 좀 되는 상황입니다. 네, 현 시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 내용 같은데요. 계속 고용 시장은 위축이 되고 있고요. 실업급여 신청자 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더 불안한 것이 최근 국내외 경제기관이 발표하는 내용을 보면 내년 한국 경제에 대해서 그리 밝게 보지 않고 있다는 건데요. 대부분 1%대로 저성장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고용 시장은 더 위축이 되는 것 아닌가요? 예, 지금 대부분의 전망기관들이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고 있거든요. 예. 한국은행이 지난달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로 하향 조정을 했고요. KDI도 성장세 둔화를 전망을 했고 국제기구인 OECD도 지난 12월 4일 정도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2.2%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장률 둔화라는 것은 노동시장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더군다나 내년 같은 경우에는 내수 부분에 큰 반등 없이 서비스업의 고용 확대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또 고용 비중이 높은 산업을 보면 제조업과 건설업인데 이쪽도 마찬가지로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 전반에서 뚜렷한 어떤 상방 압력을 찾아보기는 좀 힘든 상황이고요. 예. 더구나 이러한 지금의 전망들은 아직까지는 이 비상계엄의 영향을 반영하지는 않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비상계엄의 영향에 따라서 이 고용도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가능성이 같은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구 구조로 봤을 때 청년들이 굉장히 줄어들었는데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그렇게 작지는 않거든요. 이른바 아시아 4대 강국인데 이 정도도 수용을 못할 정도인가 한편으로는 조금 의문이 들기도 하거든요. 네, 흔히 우리가 생산 활동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 그게 노동과 토지, 자본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 노동 집약적 산업들 위주로 예를 들어 섬유 산업이라든지 의류, 신발,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우리가 경제 성장을 했는데요. 물론 최근에는 고부가가치 산업 쪽으로 전환이 되고는 있지만 여전히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인구가 필요해요. 따라서 인구 감소라는 것은 어떤 수용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무런 대책 없이 이 인구가 감소했다가는 경제 규모에 아주 직격탄을 맞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적절하고 좀 시의성 있는 대응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미스매칭에 대한 얘기를 또 하기도 하는데요.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요. 정작 일자리가 필요한 중소기업, 중견기업 쪽에는 인력난이 심각하다는 얘기인데 실제 미스매칭 실태는 어느 정도나 되는 건지요? 네, 9월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구인 인원이 17만 명 정도가 되고요. 같은 기간에 기업이 이제 내놓은 빈 일자리 이건 한 18만 명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하면 빈 일자리가 구인 인원에 비해서 꾸준히 많은 상태인데 오히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은 여전히 인력난을 겪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쉽게 설명하면 양질의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 간의 격차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단적으로 임금 수준을 좀 살펴보면 10인에서 29인 사업체 근로자의 임금이 작년 기준으로 395만 원 수준인데 그에 비해서 300인에서 499인은 474만 원으로 뛰고요. 네. 또 500인 이상은 621만 원입니다. 이걸 비중으로 보게 되면 10인에서 29인 사업체 임금은 300인, 499인에 대비해서는 83% 정도가 되고 500인 대비해서는 64% 수준에 밖에 이르지가 않거든요. 거기다가 우리 노동시장이 상당히 경직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동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첫 일자리가 어딘지에 따라서 노동시장 전체의 생애가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당연히 청년들은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게 또 당연하게 피할 수밖에 없는 합리적인 선택인 거죠. 예. 자, 그런데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면 대기업들은 투자를 줄이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고용도 또 줄이게 되니까 청년들의 취업은 더 어려워지게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사실 경기가 악화된다고 하더라도 당장의 고용 조정을 하기는 어렵거든요. 예. 완면하게 근로계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고용 조정에도 시차가 존재를 합니다. 다만 채용에 있어서는 바로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러니까 기업들은 고용 조정을 하기보다는 신규 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자, 이렇다 보니 계속 지적이 되고 있는 것이 그냥 일하지 않고 쉬는 청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것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이 쉬었음 인구라고 하면 취업자도 아니고 실업자도 아니면서 비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지난주에 그냥 쉬었다라고 응답을 한 청년들을 의미를 하는데 11월 기준으로 봤을 때 40만 8천 명 정도 수준이고요.
전년 동월 대비해서는 6만 2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이 시어스 인구가 증가한 원인을 좀 유추를 해보면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노동시장의 미스매치. 다시 말해서 대기업 정규직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일자리의 수준이 청년의 기대에 못 미치고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구직 활동을 더 오래 하게 되고 소득이 부족하니까 아르바이트 같은 단기 일자리를 찾게 되잖아요. 근데 이 단기 일자리라는 것이 대부분 도소매라든지 숙박 음식인데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악화되어 있어서 이 일자리들이 수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청년들이 쉬는 이유도 있군요, 분명히. 그렇죠. 예.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19 이후에 플랫폼 노동을 포함해서 고용 형태가 상당히 다변화됐고요. 또 일하는 방식도 당연히 다양해지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선호도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바뀐 상태예요. 그래서 일하는 장소라든지 일하는 시간이 유연한 일자리들을 찾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임금 외에 일생활 균형을 중시하는 이 현상이 늘어났고 또 자기 발전 가능성 등을 중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직도 상당히 활발해진 상태입니다. 예. 일자리를 하다가 눈높이에 맞지 않으면 그냥 이직을 하게 되거든요. 이 이직 사이에 발생하는 쉬었음, 청년들의 자발적인 쉬었음도 상당히 증가한 상태입니다. 예, 뭐 임금도 중요하긴 하겠지만 청년들 입장에서는 복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될까요? 맞습니다. 복지와 또 일생활 균형을 상당히 중시하고 있죠. 네. 자, 일각에서는 또 일하는 고령 인구가 늘어나서다. 또 외국인 유입이 늘어나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외국인과 고령 인구가 늘었을 때 청년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그 의미는 그 둘 간의 대체 관계가 존재를 한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정말 이 외국인 고령 인구와 청년 일자리 간의 대체 관계가 존재하는지 확인하면 되는데 그간의 이 대체 관계를 분석하는 연구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다만 대부분의 연구 결과는 고령층과 청년층에는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다수의 연구 결과예요. 예. 오히려 어떤 나라들이 고령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행했을 때 청년이라든지 다른 연령대의 고용이 오히려 늘었다라는 연구 결과들을 발표를 하고 있거든요. 예. 더불어서 외국인의 경우에도 우리나라는 고용허가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저숙련 일자리에만 노동력을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일자리는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이 기피하는 일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대체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고령 인구와 외국인들 때문에 청년들이 일할 자리가 줄어든다고 보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는 네, 일자리 말씀이신가요? 영역이 겹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자, 무엇보다 그냥 쉬는 청년들이 늘어난다는 건 생산 인구가 그만큼 또 줄어든다는 거니까 국가적인 면에서도 정말 큰 손해가 되지 싶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 청년층은 핵심 근로 연령층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전체 생애 경력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시기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유효인력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어떤 사회경제적으로 상당히 큰 비용이 될 수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도 인적 자원을 쌓을 수가 없고요. 사회적으로도 이 청년들이 쉬고 있으면 복지 비용이 더 들 수밖에 없죠. 이 사람들을 취업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사회경제적인 비용도 상당 수준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들이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이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는 가장 이 인적 자본을 형성하는 중요한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직업 훈련이라든지 재교육 쪽을 강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지금 기술 발전이 상당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산업도 빠르게 전환이 되고 있는데 이런 기술 발전 양상을 따라갈 수 없는 청년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적응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럼에도 일자리를 잃었다면 신속하게 새로운 일자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은 경력 상담이라든지 직업 발산, 창업 지원하는 것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다 보겠습니다. 예. 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적으로 산업이 크게 변화를 하고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노동 시장의 정책도 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것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바와는 크게 다르진 않을 것 같고요. 예. 지금 AI라든지 로보틱스 같은 산업 전환의 속도가 매우 빠른데 문제는 각 분야 내에서도 예를 들어 AI 내에서도 그렇고 로보틱스 내에서도 기술과 또 세부 분야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응하는 어떤 노동시장 정책도 아주 유연하고 혁신적으로 좀 바뀔 필요가 있어요. 예.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런 도태되는
인력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시장 정책이 사회 안정망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예. 이 직업 전환 과정에서는 또 소득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실업보험의 포괄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런 비정규직이라든지 플랫폼 노동자, 자영업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인 사회 안전망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또 청년들이 사회에 더 많이 뛰어들 수 있도록 채용 정책이나 채용 방법도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현재 채용 시스템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현재 기업이 신규 채용이 줄어들고 있고요. 또 경력직 채용 현상이 아주 강해지고 있잖아요. 또 채용 방법에 있어서도 AI를 이용한 채용이 확대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고요. 다만 이런 채용 트렌드의 변화는 여전히 기업이 주도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무래도 바게닝 파워가 많기 때문에 네. 여전히 청년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응할 시간이 좀 부족하고 정보도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래서 기업은 채용을 할 때 채용 요건이 무엇이고 어떤 자격을 요구하는지 청년들에게 아주 상세하게 제공할 필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그 기업의 근로 조건이라든지 임금, 근로시간 등을 포함해서 복지 혜택, 조직 문화, 다양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서 청년들이 불필요한 금전적 비용이라든지 시간적 비용을 지출하지 않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청년 일자리를 얘기할 때 또 한편으로 늘 지적이 되는 것이 바로 청년들의 자세인데요. 뭐 눈높이를 좀 낮춰야 한다던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스타트업이나 해외 취업 등 보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눈을 가져야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주로 이제 기성세대들이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것은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는 현상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기는 한데 그 원인 분석에 있어서는 잘못된 진단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일자리 간의 격차가 워낙 크고 또 어느 일자리에 취업하는가가 전체 생애 경력을 결정하다시피 하는 구조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소기업에 가지 않고 대기업이라든지 정규직 일자리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은 아주 합리적인 청년들의 선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성세대가 만들어준 이 노동시장의 판에서 어떤 왜곡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청년의 탓으로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사회의 변화가 아닐까 싶기도 한데요. 창업을 했을 때 뭐 실패를 해도 재기가 가능하다던가 아니면 직업에 귀천이 없는 또 일한 만큼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이 고용과 노동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요. 청년 고용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건 무엇인지 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지 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기성세대들은 이제 청년들의 눈높이가 높다는 비판을 하기보다는 청년들의 선택을 좀 존중하고 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돼요. 또 기업들은 청년들을 어떤 하나의 생산 투입 요소로 볼 게 아니라 동료로 보고 또 기업 경영의 동반자로 여기면서 이 청년들의 근로 조건과 근무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또 일한 만큼 충분한 보상을 주는 것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지만 지금까지는 이 기본적 부분에서의 개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부분에서의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청년 고용 문제가 전혀 진전이 없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 기본적인 문제를 바꾸려는 노력이 전체 노동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를 푸는 계기가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정리 말씀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청년들은 이 핵심 근로 연령층이고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이 인구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양질의 일자리가 우리나라가 많이 제한되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좀 희망을 가지고 자신이 갈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좀 살펴보면서 자기 자신이 최선을 다하는 그런 노력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경제 핫 이슈 한국노동연구원 김효빈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